늦가을의 햇살이 얇게 베어드는 거실 창가에 앉아 나는 낡은 만년필을 굴렸다. 잉크가 마를 새도 없이 끊임없이 메모지의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담보, 양도, 견대보증, 부동산, 등기. 마치 오래된 벼룩시장에서 주워온 잡동사니처럼 낯선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65년,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단어들을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펜을 내려놓고 텁텁한 입안을 헹궈내며 창밖을 바라봤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듯 뻣뻣하게 뻗어 있었다. 이 풍경을 보며 괜히 쓸쓸해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일까?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일까? 내 이름은 김정호. 평범한 이름처럼 내 인생도 평범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굴러다니는 건설 현장, 땀과 먼지로 얼룩진 작업복, 그리고 가족을 위한 묵묵한 생활. 그 모든 노력이 지금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니. 아들 민준이는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한다고 했다. 처음엔 작은 공사부터 시작한다고 했지만 점점 규모는 커져갔다. 나는 철없이 돈을 쫓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걱정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다. 내 아들이 사업을 한다니 퍽 기특한 일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짧게 지나갔다. 민준이에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액수는 커져갔다. 나는 늙은이의 심리인지 아니면 자식에게 얄팍한 믿음을 가진 것인지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며칠 전 나는 우연히 민준이의 사업 관련 서류를 보게 되었다. 서류처를 정리하던 중에 담보계약서가 눈에 띄었다.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의 담보계약서였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아파트,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 그것이 어떻게 담보로 넘어갔을까?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뜸을 들였다. 결국 그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아버지, 잠깐 실수였어요. 알아서 해결할게요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파트 담보계약서를 확인한 다음 날 나는 딸 윤희에게 전화했다. 윤희는 내 유일한 위안이었다. 민준이와는 달리 윤희는 늘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녀는 결혼하여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윤희야, 내가 지금 많이 당황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파트 담보계약서에 대해 설명했다. 윤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버지, 민준이가 그런 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알아보셔야 해요 라고 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얼버무리고 있잖아. 마치 내가 눈치챌까 봐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연락해 볼게요. 윤희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윤희는 늘 내 편이었고 그녀의 도움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변호사의 사무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보며 나는 답답함을 느꼈다. 변호사는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김 씨, 민준 씨가 아버지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준 씨가 이미 상당 금액을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초조하게 물었다. 담보대출을 받은 돈을 사업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돈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인 아파트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아들이었다. 변호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힘없이 물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담보계약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텅 빈 거리 위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늦은 밤의 거리는 삭막했고 가로등 불빛은 마치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나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민준아, 너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민준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 돈이 얼마나 필요했던 거냐? 아버지, 죄송해요. 민준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하다고? 내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죄송하다고? 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아파트를 마련했는지 알아?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을 망치면 안 됐거든요. 사업을 망치면 안 된다고? 내가 정말 돈밖에 모르는 놈이라는 걸 지금 알았어?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 박선영은 민준이의 아내였다. 그녀는 똑똑하고 야망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때로는 그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나는 선영을 만나러 그녀의 식당에 갔다. 식당은 조용했고 손님은 거의 없었다. 선영은 나를 차분하게 맞이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선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아파트 담보계약서에 대해 설명했다. 선영은 잠시 동안 침묵하더니 어머니, 민준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민준이를 믿어요. 그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선영의 말에 실망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옹호하고 있었고 내 편이 아니었다. 선영 씨, 당신은 정말 눈이 멀었군요. 내 아들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당신은 왜 모를 수가 있나요? 어머니, 민준이는 좋은 사람이세요. 그는 조금 실수했을 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선영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며칠 후, 나는 윤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윤희는 변호사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아버지, 민준이가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누구?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민준이의 사업 파트너인 강철호라는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어요. 강철호. 그는 민준이의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믿고 있었고 그가 나를 배신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윤희야, 너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알아낸 건 아니에요, 아버지. 변호사가 알아낸 거예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내 아들과 그의 파트너. 그들은 나를 속이고 있었다. 나는 강철호에게 전화했다. 그는 능글맞은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건넸다. 김 씨, 오랜만이네요. 당신 무슨 짓을 한 거냐?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무슨 소리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강철호는 뻔뻔하게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민준이와 함께 나를 속이고 있잖아. 김 씨,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강철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강철호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분노로 가득 찼다. 나는 그를 만나서 직접 그의 뺨을 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민준이와 강철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은 쉽지 않았다. 민준이와 강철호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윤희도 변호사도 내 편이었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아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짓을 이야기했다. 나의 증언은 법관과 배심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민준이는 울먹이며 나를 바라봤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다. 강철호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법원은 민준이와 강철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민준이는 아파트 담보계약을 무효화하고 아버지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강철호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는 아파트와 재산을 지켰다.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민준이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텅 빈 아파트, 삭막한 거리, 그리고 차가운 겨울 바람. 나는 낡은 만년필을 굴리며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되새겼다. 나는 살아야 했다. 나는 꿋꿋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살아야 했다.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여전히 뻣뻣하게 뻗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작은 새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 나는 희망을 노래하며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쓸쓸하지만 단단한 나의 인생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아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짓을 이야기했다. 나의 증언은 법관과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고충, 그 시절의 희망과 좌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저지른 배신에 대한 이야기는 법정의 침묵을 깼다.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마련한 돈으로 그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아들은 제가 늙고 힘들어질까 봐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제 돈을 탐냈습니다. 그는 제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탕진했습니다. 저는 이제 늙고 홀몸입니다. 아들은 제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짓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숙연한 분위로 감싸졌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강철호는 초조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다. 법원은 민준이와 강철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아파트 담보 계약은 무효화되었다. 나는 아파트와 재산을 되찾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아파트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여전히 뻣뻣하게 뻗어 있었지만 이제는 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나는 낡은 만년필을 꺼내 메모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차분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장을 써 내려갔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아들과의 믿음, 그리고 재산. 하지만 나는 또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늙어서도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따뜻한 마음. 나는 이제 늙었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글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섰다. 늦은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 얼굴을 감쌌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별표 별표 별표. 나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한 친구와 함께 떡볶이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 친구는 항상 긍정적이었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정호야, 인생은 굴곡이 심한 길이야. 하지만 굴곡이 심할수록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잊고 살았다. 나는 굴곡 없는 평탄한 삶을 원했다. 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아파트에 살고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원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나는 아들과의 불화, 사업 실패, 그리고 재산 문제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했다. 나는 친구의 말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인생은 굴곡이 심한 길이고 굴곡이 심할수록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나는 아들과의 불화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사업 실패 속에서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배웠다. 그리고 재산 문제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삶을 살기로 했다. 나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딸 윤희와 그녀의 남편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나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노년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스트레스를 풀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나는 나의 그림을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했다. 나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나는 자부심을 느꼈다. 나는 또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나는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세상에 기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나는 새싹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나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나는 어느 날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한 할머니가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저씨, 혼자서 벤치에 앉아 계시네요. 나는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과 함께 있답니다. 할머니는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원을 나섰다. 나는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현재를 즐기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나는 이제 늙었지만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어느 날 나는 나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있었다. 늦은 밤의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은 따뜻하게 내 방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나의 아들이 보낸 편지를 읽었다. 아들은 편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 나는 아들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들을 용서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나는 편지를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섰다. 늦은 밤의 거리는 여전히 삭막했지만 나는 더 이상 쓸쓸함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나는 다시 행복을 느꼈다. 나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